회사 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지내야 했던 적이 있던 여성.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여성을 영국에서 완전하게 정착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은 한국에 살게 되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영국 출신 로제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또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꺼려하고 그래서 환경이 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인생이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연애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제가 영국의 명문대인 런던대 학교를 나왔다는 걸 부하 직원들은 거의 모릅니다. 이 정도 학력의 경력이면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나무라는 동기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회사에 만족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승진 성과 욕심 없이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서 지내도 자리가 보전되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CEO가 우연히 제 보고서를 읽게 되었나 봐요. 그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저더러 한국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에서 복수 전공으로 무역학을 들었거든요. 그때의 지식을 배경 삼아 아시아와의 무역 경제 수출에 관한 보고서를 썼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가기 싫다고 하는 제게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냐라고 말했지만 한국이잖아요. 한국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관해서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수준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과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기 싫었던 이유는 모험을 싫어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걸 싫어하는 제 성향 때문이었어요. 그냥 대충대충 살고 싶은데 한국까지 가면 제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부럽다, 부럽다 하는데도 제 반응이 영미적지근하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군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정말 진짜 살기 좋다던데요. 인프라도 너무 좋다고 하던데 라는 말을 하면서 어차피 갈 거 마음 편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살기 좋아봤자 영국만 하겠어요. 영국에서 나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먼 친척까지도 전부 영국 출신인 저에게는 영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의 인프라를 언급하다니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 가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저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한국으로 향한 햄튼이라는 남자 직원은 기대에 부풀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고는 설레는 마음을 도무지 주체하지 못하겠는지 참을 수 없다는 듯 묻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로제 씨, 진짜 제가 살다 한국에 다 가보네요. 아니, 이게 출장도 아니고 파견직인 거잖아요. 제가 한국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대 명이나 돼서 경쟁률 뚫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 떨려요. 누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못마땅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옆에서 눈치 없이 떠들어대는 걸 보니 괜히 짜증이 불쑥 나더라고요. 게다가 햄튼 씨는 저보다 직급이 낮을 뿐더러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제 눈에는 햄튼 씨의 행동이 영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튼 씨에게 우리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라고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햄튼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기대되는 게 없으신 건가요? 일도 일이지만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일하는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이거든요. 팀장님도 그런 걸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됐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기대될 것도 없었을 뿐더러 일 마치면 집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다녀야겠다는 게 제 바람의 전부였어요. 햄튼 씨는 왜 일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대하는 게 의아해서 물어보니 햄튼 씨는 더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토트넘 호스퍼 캡틴인 손흥민 선수의 팬이거든요.
저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영국은 정말 축구에 미쳐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영국인치고 축구를 안 좋아해서 경기를 챙겨보지는 않는데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죠. 햄튼 씨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인성까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종교를 다스리는 교주처럼 받들더라고요. 햄튼 씨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햄튼 씨의 부서의 수많은 직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가 전부 손흥민 선수 때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자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햄튼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가 좋아도 그 나라까지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한국을 알게 된 계기가 손흥민 선수일 뿐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정말 많아요. 이런 얘기를 몇 시간 동안 들으니까 한국이 저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한국의 문화를 즐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부터 본 한국은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죠. 그런데 그저 그런 마음이었던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일이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파견을 나온 회사에서 머물 곳이라며 집을 준비했다며 데려다 준 곳은 아파트였어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런 데서 살라는 건가? 장난하나? 한국은 멀리서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나?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지경이었죠. 그도 그럴 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아파트의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게 아파트예요. 돈이 있으면 주택으로 가죠. 사실 제가 대충 사는 것 같지만 일은 잘해요. 제 보고서가 아무리 훌륭했다 한들 지금까지 쌓은 것들이 없으면 한국에 오지 못했겠죠. 그리고 파견을 온 저희는 굳이 따지자면 갑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구해줘다니 화가 날 법도 하죠. 게다가 주변을 보니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부촌의 치안이 좋은 건 당연하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상징인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부촌이 안전해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 구해준 집은 그런 부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낯선 나라에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라는 건지, 언어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햄튼 씨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파트가 너무 좋다면서 입을 해버리고 고개를 축 켜 올린 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저 뒤통수를 잡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한다는 말이 와, 이거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런 아파트에서 꼭 살아보고 싶었어요. 였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걸 티낼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슬쩍 집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일단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딘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어요. 런던 아파트에 들어왔다면 이상한 냄새부터 났을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락커로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또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 노후화된 게 티가 나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뭔가 넓었어요. 건물 앞에 넓은 놀이터가 있고 도로가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건물 외관도 아주 깔끔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커녕 아파트 주변을 삥 둘러 형성되어 있는 화단에는 예쁜 꽃들마저 피어 있었죠. 여기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파트와 전혀 달랐거든요. 아파트라는 말에 꽂혀서 기분이 나빠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파트의 놀라운 점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직원이 아파트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세상의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거였죠. 게다가 그 방을 빌리는데
하루에 고작 3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좋아서 웬만한 비즈니스 호텔 정도는 하더라고요. 물론 제게 손님이 올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시설 자체가 쇼킹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잔뜩 사귈 거라고 신나하는 햄튼 씨의 눈은 이미 뒤집힌 지 오래였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이터를 보고도 놀랐어요. 아니, 놀이터 바닥이 푹신하더라고요. 최근 언니의 늦둥이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잘못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최소한 그런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가 최소 4호개는 되는데 이런 놀이터가 한 아파트에 4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놀이기구로 구성되어 있었죠.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안에 별의별 상가가 다 있더라고요. 음식점은 기본이고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편의점, 세탁소, 빨래방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파트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걸어오면 코앞인데 뭐하러 차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방금 전까지 툴툴거렸던 건 싹 잊고 이미 한국식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한 달 내내 갇혀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더라고요. 운동, 쇼핑, 산책 등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저를 어디까지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중요한 건 집 안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아파트 시설이나 너무 좋다 보니 집 내부 시설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웬 호텔방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크기였는데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비염이 심해서 먼지에 예민해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곳에 가면 바로 재채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이사청소라는 서비스를 받아 넣더라고요. 사람이 이사를 오기 전에 하수구, 하다못해 환풍기 내부까지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독까지 해뒀다는데 이젠 한국 직원들의 배려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집 안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천장에 매립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직원들이 직접 시공해서 천장에 에어컨을 박아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를 고려해서 집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아직도 오래된 건물에는 에어컨이 없는 런던에 살던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나올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더 좋은 아파트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하지 못했다니. 아니,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다는 건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이더라고요. 경비원이라는 것도 있고 차량 번호를 등록해서 입주민들만 오고 다닐 수 있도록 보안까지 철저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기준에 맞춰 아파트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이미 좋은 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한국 직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3일간의 적은 기간을 마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친절을 경험해서인지 출근이 기대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과 일하게 될지 기대가 된 건 신입사원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출근을 하자마자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임자가 휴가를 가요?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일을 하던 직원이 제가 오기 바로 하루 전에 휴가를 낸 거였죠. 놀러 간 건 아니었고 부모님 중 한 분의 건강이 좋지 않아 급하게 휴가를 낸 거라고 했습니다.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건 이해했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쓴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있어야 대화를 하건 뭘 하건 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 말을 짚고 고뇌에 빠져 있는데 제 눈치를 보던 한 직원이 와서는 그래도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갔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수인계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책임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런 개념을 처음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휴가 쓴다는 메일을 당일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거든요.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국 직원들에게 하니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일은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은 멈추고 다른 일부터 하게 된다고 말하니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업무를 세세히 꿰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에서 급하게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밤을 새가며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깔끔하게 업무를 전달한 그 책임감이 말이죠.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어요. 내가 할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 조직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느껴지는 듯 했죠. 이건 정말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일을 100배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조직 문화는 영 저랑 안 맞더라고요. 영국은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팀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 팀장이 되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느껴져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회식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그게 썩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회식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기 전에 한국인들이 술을 정말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당연히 부어라 마셔라. 새벽 내도록 술을 마실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더라고요.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점심에 회식을 하니 술을 마실 일도 없고 어차피 회사에 있는 시간에 회식을 하는 거니 반발심도 덜했고 말이죠. 게다가 회사 돈으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니 업무 시간에는 하지 못했던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런던에서 와서 아직 적응을 못하던 저도 이 자리에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저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회식은 처음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파티 문화가 일반적인데 그건 정말 곤욕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한국 직원들은 저와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데 불편한 건 없냐, 도와줄 건 없냐는 식의 질문이었죠.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너무 사적인 영역에 대해 코치코치 캠 묻는 것 같아서였죠. 좋은 사람들인 건 알겠으나 어쨌든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적인 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직원들의 이러한 오질 앞에 감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팔 저림이 심해진 것이었죠. 영국에서도 조금씩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컴퓨터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인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어깨와 팔이 저리저리 돼서 일상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칭하는 게 신경 쓰였는지 한 직원이 와서는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였다면 어색하게 웃으며 별일 없다고 말했을 저였지만 한 달 정도 불편함을 겪고 나니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게 뻔했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직원은 제 말을 듣자마자 인터넷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더니 한의원이라는 곳에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한의원이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침수를 놓는다길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영상 하나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절대 안 간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자 직원은 이런 문제는 한의원에 가는 게 제일 좋다면서 침도 전혀 안 아프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이 설득이 무려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저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파봤자 내 손에 집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도 직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끈질기게 설득하는 직원을 보면서 병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직원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간곡히 말하는 직원의 설득에 넘어가 눈 한 번 딱 감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약초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병원 냄새는 아니었던지라 경계하고 있는데 곧이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놀라웠어요. 병원에 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영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약을 하고 왔어도 기본 2시간이고 예약을 안 했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다가 허탕을 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5분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저는 어깨와 팔이 저려서 간 건데 대뜸 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데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본 거 밖에서 기다리는 직원의 체면을 봐서라도 치료는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척추를 맞추는 치료에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를 침대 위에 눕히더라고요. 그러고는 목을 부드럽게 흔들더니 갑자기 제 목을 힘있게 꺾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암살하려는 줄 알았어요. 영화에서 보면 목을 꺾어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게다가 목에서 난 소리가 거의 천둥 소리였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이 정신 나간 의사가 미쳤나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팔을 살짝 돌려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팔이 저리지 않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의 교정만으로 팔이 괜찮아진다고? 저는 마법을 눈앞에서 본 사람처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저리지 않겠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치료를 받아라 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치료가 된다는 것에도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기는 했는데 영국 병원에서는 스포츠 마사지와 주사약 처방 정도가 다였거든요.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완치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주고 잘 관리하라는 것뿐이었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자신감은 단 한 번의 교정 치료로 검증되었죠. 저는 한의학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었는데 와, 이걸 한번 경험해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후에 이어진 물리치료도 엄청 낫습니다. 치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치료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국? 말도 안 되죠. 이런 치료 시설이 없는 건 당연하고 직원들의 불친절함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제 돈 주고 진료를 받는 건데 대체 누가 손님인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죠.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증상을 말하는데 말을 끊는 건 기본이요. 예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쉬어야겠다며 환자를 무기한으로 기다리게 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갔던 영국 병원의 의사는 제 증상을 듣자마자 고민도 없이 다른 병원에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그러고 다시 오세요 라는 말만 하고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예약하면 찍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처음 병원으로 가면 또 한 달이 걸립니다. 팔 저린 거 하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만다는 생각으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의사 얼굴 한 번 봤다고 병원비가 1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왕의 얼굴을 아련한 것도 아닌데 뭔 놈의 병원비가 이렇게 비싼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병원비가 나온다면 치료 한 번 받았다가 집안 살림이 거덜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의 꼼꼼한 진료 물리치료, 침술 추나 치료를 포함하여
고작 5만 원이 조금 넘는 병원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추나 치료를 안 하면 2만 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따지면 한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10분의 1이라니 이 병원을 그대로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한의원을 추천해준 직원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치료를 받으면 영국에서부터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이팔 저림 증상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뜨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 저는 그토록 오기 싫어했던 한국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즐거운 추억이 쌓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날부터 한국의 생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햄튼 씨처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최대한 누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뜻밖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쓰는 제 계좌에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외국이라도 계좌에 접근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곧장 영국에 있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바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해결은 커녕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는 직원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계속 영국에 있었더라면 답답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되었다 보니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반대편 수화기에서 들리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좀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저희도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했거든요. 은행에 돈을 맡겨뒀는데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예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분명 본인들의 과실인데도 인정하기는커녕 짜증내듯이 말하다니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열받는 일은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예 제 계좌 자체를 막아버렸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항의를 하니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제 서류가 여러 개 필요한데 그걸 고지하고 전달받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그냥 계좌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런 건가요? 라며 차갑게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이걸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영국으로 와서 해결하세요. 였죠. 한국에 오기 전이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았던 저는 더 이상 영국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풀네임은 로제 엘리자벳 마이어스입니다. 한국인들보다 몇 배는 길죠. 그래서 한국 전산 시스템에 제 이름이 전부 등록되지 않아 똑같이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나요? 저를 위해서 본인의 상사까지 불러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 제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정말이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너무나도 다른 태도에 감탄하기도 했고 말이죠. 한번 한국의 맛을 본 이상 한국에 계속 남아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한국의 아쉬움만 남겨놓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특히 에어컨 빵빵하니 시원하게 살던 한국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생으로 더위를 버티는 영국에 가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뭐든 느릿느릿한 행동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아니, 대체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과 손님이 10분 이상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에서는 길어도 30분 내로 끝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걸 보면서 영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제 생각은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죠. 늦게 한 결혼이지만 그만큼 신중했기에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한국과의 만남 이후로 180도 변해버린 저처럼 입양을 기점으로 아예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국에서 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이야기들도 감명 깊지만 한국 아이를 입양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해준 로제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